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형입니다. 오늘 오후 3시부터 국회 본회의가 개최될 예정이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필리버스터 신청을 한 상태고요.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선거법에 대해서부터 필리버스터를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저희들은 필리버스터를 들어갈 거고요. 그런데 한국당이 본회의장 앞에서 큐텐 집회를 열면서 본회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국회 본회의장 앞에 나가 있는 박정호 기자 연결해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양부인께서 각하께서 오늘이 12월 12일 군사 쿠데타 당일인데요. 오늘 이렇게 근신하고 자중하셔야 될 날을 이렇게 축하 기념회를 이러시면 안 되죠. 아니 그러지 말라고요. 아까 이제 누구냐고 했잖아. 어제였습니다. 12.12 군사 반란 40년 되는 날이었는데요. 전 재산이 29만 원이라던 전두환 씨는 이날 20만 원짜리 샥스핀 5천을 즐겼습니다. 고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나는 김문조입니다. 하와나에 삽니다. 오늘 기쁜 날입니다. 조국은 마음의 시를 불어넣는 심장박동이다. 헤레니모 임으로 알려진 이문조 씨가 생전에 남긴 말인데요. 방금 들으신 목소리도 한국을 방문하던 날 이문조 씨 목소리였습니다. 다큐멘터리 영화 헤로니모의 전후석 감독을 2부에서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양준일입니다. I thank you and I miss you. 90년대 GD 양준일 씨가 지난주 슈가맨에 소환됐습니다. 30년 만에 돌아온 양준일 씨에 대한 팬들의 호응이 뜨거운데요. 우리 연예할까요에서 짚어보겠습니다. 12월 13일 금요일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합니다. 오후 3시에 열릴 예정이었던 본회의 지연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패스트트랙 법안 일괄 상정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자유한국당은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하기로 했었죠. 지금 국회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현장에 나가 있는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 연결합니다. 박 기자 나와 있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예. 그 3시에 열릴 예정이었는데 아직도 열리지 않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아직 본회의가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예. 어떤 이유에서 열리지 않고 있나요? 네, 먼저 어떻게 오후 3시에 본회의가 열리게 됐는지 이것부터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오전에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이인영 민주당 대표, 한국당 신재철 대표, 바른미래당 오신환 대표가 만나서 합의했습니다. 오후 3시에 본회의를 열기로 했는데 여기서 22건의 예산부수 법안과 각종 민생 법안을 처리한 다음에 공직선거법 개정과 검찰개혁 법안, 유치원 3법, 이런 패스트트랙 법안을 일괄 상정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당이 반대하고 있는 패스트트랙 법안이 어렵더라도 예산 부수 법안과 민생 법안 처리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됐거든요. 예. 그래서 취재 기자들도 오늘 3시에 본회의가 열리게 되는데 민생 법안까지는 잘 처리가 되겠구나 판단을 했는데요. 갑자기 이 한국당의 의원총회 2시부터 진행이 됐는데 그 2시에 진행된 의원총회 이후에 기류가 돌변했습니다. 한국당에서 제일 첫 번째 안건으로 올라가 있는 그러니까 임시국회 회기 결정의 건 거기에 대해서부터 필리버스터를 시작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그렇게 된다면 필리버스터가 첫 번째 안건부터 진행이 된다면 예산 부수 법안은 물론이고 민생 법안, 선거제 개혁안, 패스트트랙 법안까지는 가지도 못하고요. 예. 첫 번째 안건에서부터 패스트트랙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남아있는 임시의 회기가 그냥 무제한 토론으로 다 채워질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오후 3시가 됐을 때 아니 오전하고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원내대표들을 다시 불러서 어떻게 된 건지 어떻게 할 건지 논의하기 위해서 다시 소집을 했거든요. 예. 근데 그 자리에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와 신재철 한국당 원내대표가 나타나지 않고 이인영 원내대표만 왔다가
자기도 이 상황이 너무나 참 이해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합의했던 내용이 계속 바뀌면서 어떻게 국회 운영을 같이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취지의 쓴소리를 하기도 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지 이게 지금 그 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4+1 이 여야 정당들의 고민인데요. 우선 민주당에서는 이 선거제 개혁안을 비롯한 패스트트랙 법안을 오늘 밤 늦게라도 오후에라도 지금 본회의를 열어서 상정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좀 보이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문희상 의장님 결단해야 될 문제가 있겠죠. 의사 일정을 바꿔야 되니까요. 예.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한국당에서는 뭐 계속해서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막겠다는 입장이고요.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이 자체 맨 처음에 제가 첫 번째 안건에 필리버스터를 걸었다고 했는데요. 문희상 국회의장 쪽에서는 이 회기 결정하는 건에는 필리버스터를 걸 수가 없다라고 또 주장을 하고 있고, 예. 한국당은 아니다, 걸 수 있다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고, 여기서 또 입장이 엇갈리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인영 원내대표가 지적했던 부분, 그러니까 심재철 원내대표가 오전에 회의할 때는 필리버스터를 선거법 개정안, 그러니까 패스트트랙 거기만 건다고 했는데 갑자기 입장이 바뀌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예. 분명히 회기 결정할 때는 2명씩 찬반 토론 5분씩 하기로 그렇게 합의했는데 이걸 바꾼 거다 했는데 심재철 원내대표는 아니 내가 언제 필리버스터를 첫 번째 안건 회기 결정했거든 안 한다고 한 적이 있느냐 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입장이 좀 엇갈리고 있고 서로한테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비판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고요. 본회의 그래서 개의 여부가 상당히 불투명합니다. 지금 저희 기자들도 좀 대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민주당은 어떻게든 본회의를 좀 열겠다라는 입장인데 문제는 나머지 정당 4+1 협의체에서 민주당을 제외한 그 4개 정당과 대한신당을 포함한 그 협의체 그 입장이에요. 예. 그 4+1이 가동이 돼야 본회의가 열려서 패스트트랙 법안을 상정해서 처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네, 그게 지금 좀 삐걱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문희상 의장과 심재철 대표의 말이 다른데, 네. 뭐 녹취록이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그런 네, 얘기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심재철 원내대표가 한 얘기인데요. 오늘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오후 한 3시부터 한국당 의원들이 뭐 규탄 발언도 하고 또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당원들과 함께 또 규탄대회까지 열었습니다. 그 본회의장 앞에서 있었던 규탄 발언에서 심재철 원내대표가 아니 의장실에서는 이 원내대표들의 얘기한 그 촉기록을 공개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예. 아니 원내대표들이 만난 그 내용까지 다 까는 게 어딨냐. 예.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깔 때는 까라.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심재철 원내대표 입장은 뭐 우리가 잘못한 거 없다.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예. 그럼 봤으면 좋겠네요. 누가 거짓말하고 있는지. 네, 의장실에서 판단을 하게 되겠죠. 예. 그런데 지금 선거법 관련해서 4+1 협의체에서 단일안이 나왔습니까?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제라는 거예요. 예. 만약에 4+1 이 협의체에서 선거제 개혁안 단일안이 나와서 합의가 됐으면 예. 그 예산안 통과할 때처럼 4+1 협의체를 믿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예. 본회의를 열어서 패스트트랙 법안을 상정하거나 이런 예산 부수 법안이 이런 걸 처리할 수가 있는데 예. 아직 합의안이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게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250대 50에 100% 준연동이냐 50% 준연동이냐 이거 가지고 지금 의견이 차이가 있는 것이죠? 이제 거기까지도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지역구 250석, 비례대표 50석까지는 뭐 합의가 됐다고 알려주고 있고요. 예. 문제는 연동률입니다. 예. 그러니까 연동률 50%를 이 비례대표 50석에 다 적용시키느냐, 예. 아니면 이른바 연동형 캡을 이 50석 중에 뭐 30석이나 20석 이 정도만 씌우느냐.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50석 중에 연동형 캡을 30석에 씌운다. 그러면 연동률 50%를 50석이 아니라 30석에만 적용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은 이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입장에서는 연동률 50%가 아니라 계산해보면 3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못 받아들이겠다 이 입장이군요.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에 이 손학규 심상정 정동영 대표가 만났는데요. 이 30석에만 연동형 비례대표하는 건 동의할 수가 없다. 선거법 개정안 당초 취지에 역행하는 거다. 납득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더 지켜봐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 계속 유동적인 상황입니다. 예, 박 기자는 오늘 하루 종일 대기하고 있는 겁니까?
예, 우선 더 지켜보려고 합니다. 네, 혹시 국회 그 변경사항 있으면 다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국회 나가 있는 오마이뉴스 박종호 기자였습니다. 네, 인터뷰 하나 더 하죠. 어제 12월 12일은 전두환 신군부가 이른바 12.12 사태를 일으켜 권력을 빼앗은 날입니다. 40년 전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이날 전두환 씨를 비롯한 당시 군사 반란 가담자들이 서울 강남의 고급 음식점에서 기념 오찬을 즐겼다고 합니다. 전두환 씨 측은 우연히 12일로 일정이 잡힌 것이라며 해명을 했습니다만 반성 없는 모습에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전두환 씨는 오늘 16일 광주지법에서 열릴 공판에도 치매 증상 때문에 출석을 못한다 이렇게 통보한 사항인데요. 고 조비오 신부의 조카이자 전두환 씨를 상대로 한 사자 명예훼손 재판 원고인 조영대 신부 연결하겠습니다. 신부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어제 식사 자리 영상도 공개됐던데 신부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참 가관이라는 표현이 맞을까요? 예. 너무나도 파렴치하고 너무 예. 뻔뻔한 모습이어서 어제 또 역시 분노가 일더군요. 예. 그 비판 여론을 의식한 것 같습니다. 날짜가 12월 12일인 것은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그게 어떻게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 우리 국민이 바보도 아니고 예. 12월 12일 광주의 우리나라의 민족에다가 끼쳤던 그 너무나 그 엄청난 그 만행, 예. 저 정권 찬탈을 했다는 거죠. 예. 예,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모인 자리라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그냥 우연이라는 말 참 너무나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입니다. 예. 자, 어제 포착된 모습도 그렇고 지난번 골프장에 포착된 모습도 그렇고 건강이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던데 재판에는 치매 증상 때문에 못 나온다 계속 고집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참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고요. 너무나 골프도 잘 치더군요. 네? 예. 그건 절대 의학적으로도 전문가의 그 말씀을 들었어요. 예. 그의 분석에 의하면 절대 그런 알츠하이머로서는 그런 골프를 이렇게 칠 수 없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 5.18 관련하여서 지금 전두환 조비오 몬실로님 사자 명예훼손 이 재판을 근본적으로 거부하고 부정하는 그런 작태인 거죠. 예. 혹시 전두환 씨 측으로부터 신부님 쪽으로 뭐 이야기를 좀 해보자 사과할 의향이 있다 이런 얘기는 있었습니까 혹시? 전혀 그런 거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재판 어떻게 될까요? 나올까요? 예, 그는 끝까지 이 재판을 거부하고 부정하면서 재판에 안 나오려고 그럴 거예요. 강제 출석 얘기도 있던데요. 당연히 이제 그렇게 가야죠. 지금 재판부가 너무나 그 전두환 씨에 대해서 너무나 요열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 또다시 마음이 많이 우리들 상해 있습니다. 진상 규명을 위해서 재판부가 좀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재판부에서도 아마 그 전 씨의 건강 상태를 이제는 확인했을 텐데요. 네. 그러니까 이 재판부가 이 전두환 씨와 그 세력들의 이런 그 재판 작전에 같이 휘말려 가고 있다는 느낌을 저희가 버릴 수가 없어요. 물론 신중하다고 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너무 명확한 증거와 증언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계속해서 그 피고인 측들의 작전에 같이 이렇게 가고 있다는 모습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최근에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남이죠. 노재현 씨가 광주를 찾았는데 아버지를 대신해 5.18 민주화운동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싶다. 그리고 그만하라고 하실 때까지 사과하고 싶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예, 그래요. 전두환 씨네하고는 너무나 대비되는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뭐 이런 그런 반성과 사과는 일단 환영합니다만은 그의 진정성은 어디까지 이어져야 하는가? 5.18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협조해 와줘야 되고요. 지금 계속해서 부정하고 왜곡하는 이런 것과는 다르게 진정으로 5.18은 그런 야욕
정권 찬탈의 차원에서 정말로 많은 만행을 저질렀던 것이다라고 하면서 예. 다양한 그런 사과를 해볼 때에 그것이 진정성이 있지 그냥 지금 정도는 양이 안 차네요. 그런데 예. 뭐 노재현 씨는 12.12나 5.18 있었을 때 어렵기 때문에 책임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본인이야 그렇겠죠. 예, 그렇지만 분명히 보다 더 적극적으로 5.18 진상 규명을 위해서 뭔가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고요. 예. 좀 더 적극적으로 협조해 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얼마 전에 저희 방송에 신부님하고 인터뷰했었는데 그때 전두환 씨가 진심으로 사죄를 한다면 광주 시민들도 용서해 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 여전히 유효합니까? 용서라고 하는 것은 회개를 전제로 합니다. 예. 그리고 진상 규명을 이룰 수 있도록 함께 협조해 올 때 이제 용서는 그 다음에 보다 더 밝은 미래를 향하여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지 전혀 회개하지도 않고 뉘우치지도 않는데 회개 용서라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봅니다. 정말 죄는 미워하지만 사람은 미워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면에서 진정으로 회개해 온다면 우리 성숙한 광주 시민들도 용서를 하게 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사람의 지금까지의 작태를 놓고 보면 전혀 뉘우칠 것 같지가 않고요. 그러니 과연 용서가 우리에게서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제 그 만찬에 참석했던 전두환 씨 일가를 비롯해서 12.12와 5.18에 가담했던 사람들입니다. 어제 만찬에 참석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한마디 해주시죠. 정말로 전두환 씨와 그 일족들이 이 나라와 특별히 우리 광주에 끼쳤던 그런 만행을 깊이 뉘우치고 정말로 진상 규명을 해낼 수 있도록 협조해 주기를 바라고 우리 광주 시민과 온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뉘우치기를 바랍니다. 자기들의 죄를 이렇게 깨닫지 못하고 거짓과 왜곡으로 나아가는 이 모습 반드시 심판받을 것입니다. 회개하십시오. 예. 신부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고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였습니다. 네, 1부 순서 마치고요. 1부 순서 마치고 2부 순서 인터뷰로 돌아오겠습니다. 딱딱하고 지루한 뉴스가 소설보다 흥미진진해지는 새로운 경험. 놀라셨죠? 이것이 바로 이동훈의 뉴스 정면 승부.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하겠습니다. 체게바라, 피델 카스트로, 쿠바 혁명의 역사를 잘 모르는 분들이라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이름입니다. 이들과 함께 쿠바 혁명의 중심에 한국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헤로니모 임, 한국 이름은 이문조라는 인물입니다. 우리가 몰랐던 하지만 잊어서는 안 될 한인 이민자들의 삶과 지금의 대한민국을 있게 해준 그들의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 헤로니모의 전우석 감독 스튜디오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청와대 갔다 오는 길이라고요? 네, 그래서 안 매던 타이를 되게 오랜만에 맸습니다. 청와대 왜 초청받으셨습니까? 네, 거기 오늘 3.1절 100주년 기념 사업회에 이제 오찬이 있어가지고요. 거기 갔다 왔습니다. 예, 이 영화 때문에 다녀오셨겠죠? 네, 우수 사업 중에 하나로 손꼽혀서 제가 발표자가 3분이 계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였고 이제 헤로니모 영화에 대한 발표를 대통령님 앞에서 한 5분 정도 드렸습니다. 헤로니모 임. 우리에겐 굉장히 낯설은 이름입니다. 네. 이문조라는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인물인지. 이분 아버지가 이제 애니깽 농장으로 100년 전에 멕시코로 노예같이 팔려갔죠.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일부가 쿠바로 1921년에 이주를 했어요. 그래서 이문조 선생님은 쿠바에서 태어난 한인 2세로 첫 번째로 대학을 진학한 한인이셨고 대학을 진학해서 보니까 자기 동기 동창 중에 하나가 피델 카스트로. 그래서 쿠바 혁명 전선에 이제 뛰어들으시고 이분이 차관까지 하세요. 쿠바 정부에서. 그렇군요. 왜 우리는 몰랐을까요, 그런데? 그러게 말입니다. 예, 방금 애니깽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일제 식민지 시절에 그 남미 쪽으로 많은 분들이 이민을 가셨고 사탕수수 농장 같은 데서 굉장히 힘겹게 삶을 사시면서도
대한 강복을 위해서 또 많은 돈을 고국에 보내고 독립운동에 애쓰셨던 그런 분들이 있는데 네. 그 2세라고 보는 거죠. 이제 헤로니모 선생님 같은 경우는 2세입니다. 네. 예. 그런데 지금 우리 정석 감독도 연세가 그렇게 많은 사람도 아니고 당연히 이 헤로니모를 몰랐을 텐데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을 알게 됐어요? 네, 저는 그 뉴욕에서 좀 변호사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예. 근데 이제 쿠바 미국 국교 정상화가 돼서 예. 제가 제일 먼저 미국인으로서 가보고 싶어서 이제 휴가차 배낭여행을 갔는데 쿠바로. 예. 근데 공항에서 내려서 택시를 탔는데 택시 기사가 한국 여자분이신 거예요. 아, 한국인 아니겠죠. 이민자겠죠. 그 한인이죠, 한인. 한인이, 예. 네, 한인이셔서 좀 놀라서 여기 어떻게 왜 여기서 뭐 하고 있냐 이러니까 이제 이분께서 자신의 아버지가 헤로니모고 네, 자신의 할아버지가 임천택 선생님, 애니깽으로 팔려오신 하지만 조국 독립을 위해서 이제 헌금하셨던 그분이라는 걸 이제 말씀해 주시는데 처음에는 이게 얼마나 큰 파장력이 있는 스토리인지 모르고 그런 스토리가 있었냐고. 택시 타면서 자연스럽게 얘기했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거 어떻게 영어로 얘기했습니까? 그분이 영어를 곧잘 하세요. 네, 그래서 영어로 계속 하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정말 제가 전혀 상상치도 못했던 그런 스토리고 전혀 몰랐던 역사였기 때문에 점점 매료가 됐죠. 그때부터 빠져들게 됐습니까? 그때부터 빠져들게 됐습니다. 그 다음날 저를 자신 집에 초청해 주셔가지고 하루 종일 바닷가도 가고 가족들이랑 다 같이 이모부 만나고 뭐 삼촌 만나고 엄마 만나고 아들 만나고 그러면서 네, 하루 종일 보냈죠, 시간을. 예. 우연한 계기로 이게 시작된 거네요. 그렇죠. 예. 그런데, 내가 모르는 역사인데 이걸 다큐멘터리로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 그 생각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무나 할 수 없는 생각인데. 처음엔 와서 블로그를 막 썼었어요. 근데, 첫 번째는 사람들 반응이 되게 좋았었고, 두 번째는 제가 성인 차지 않는 거예요. 학부 때 영어를 공부했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펀드레이징을 해가지고 자금 조달을 해서 유튜브 비디오 같이 한 20-30분 정도 만들어보자 하고 시작한 게 3년이 지나고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변호사 생활 하시지 그랬어요. 네, 지금 돌아보면은 이렇게 힘들 줄 알았으면은. 다 만들고 나니까 어떻게 보람 느끼셨습니까? 그럼요. 네. 굉장한 큰 보람이고 저도 이걸 제작하면서 굉장히 많이 배우고 또 이런 해외 동포들이 늘 느끼는 이런 정체성에 대한 고민, 조국과의 관계, 애국심 이런 것들을 많이 더 배우게 되었죠. 정 감독도 이민자입니까? 저도 전 미국에서 태어났는데 한국에 5살 때 와서 다시 고등학교 때 갔어요. 왔다가 다시 이제 미국으로. 네. 또 대학은 미국에서 마쳤고. 대학과 법대는 미국에서 마치고요. 그래서 저는 재미교포입니다. 예. 재미교포 있다 보니까 이 헤로니모 임 가족에 대해서 더 애틋한 게 있었겠네요. 아무래도 조금 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생각해보시면은 한반도 밖에서 사는 모든 한인들은 필연적으로 자신의 한국 정체성, 한인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겠죠. 네. 그래서 저도 재미교포 친구들 이제 미국에서 태어나서 자란 친구들이들 이런 걸로 평생 씨름하는 걸 많이 봤기 때문에 네, 좀 관조자 역할을 하면서 저는 늘 관심이 있었는데 쿠바에서 이들을 만나고 나서 이들은 왜 다른 이민 세대보다 훨씬 더 오래된 세대이기 때문에 이걸 좀 해결 방법을 이 디아스포라로서 해결 방법을 좀 찾지 않았을까 이런 호기심이 있었습니다. 네. 디아스포라가 뭡니까? 디아스포라가 쉽게 말하면 재외동포. 그러니까 본국을 떠나서 사는 모든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그럽니까? 네. 동질성을 느꼈겠네요. 이거 만들면서도. 또 자료조사하고 하시면서. 그럼요. 그렇지만 이들의 디아스포라 역사는 사실 그 어떤 거와 비교해서 훨씬 더 드라마틱하고 그렇겠죠.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동질감이 아니고 사실 존경심을 느꼈죠. 이분들한테. 그러니까 우리가 80년대, 90년대 미국이나 캐나다나 이쪽으로 이민 갔던 분들하고는 완전 다르잖아요. 그렇죠. 다르죠. 이분들은 자발적으로 갔다고 하기는 어렵고 사실 속아서 사기성 광고에 속아서 가신 분들이기 때문에 돈 많이 벌 수 있다. 이걸로 속아서 가서 노예 같은 생활을 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하기를 이 헤로니모 임 선생이 쿠바 정부에서 차관까지 지냈다고 했잖아요. 네. 그런데 그 따님이 택시 드라이버를 한다. 왜 그럴까요? 사실 택시 드라이버 하는 게 굉장히 큰 특혜예요. 쿠바에선 그렇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은 우선 사람들이 차가 없고요. 그리고 이 차도 1980년대에 선물 받은
지금 한 40년 된 차예요. 쿠바 정부로부터. 네. 어허. 그때 은퇴하시면서 근데 40년 된 차를 아직도 끌고 뭐 하시면서 이제 그걸로 조금 관광객들 상대로 끼니를 벌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역할을 하시는 거죠. 네, 좀 죄송한데 이 다큐멘터리 만들고 나서 그 뭐 빨갱이 영화를 만들었냐 이렇게 비난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특히 한국에서. 한국에서 댓글이 가끔 그렇게 달려요. 네. 그러면은 사실 굉장히 당혹스러운 게 우선 영화를 보시면은 전혀 그런 게 아닌 게 확고해지고 뭐 이념하고 상관없이. 그렇죠. 이념하고 상관없이 하지만 헤로니모 선생님이 이문조 선생님께서 쿠바 혁명에 참여하게 된 배경이 있어요. 예. 그때 한국 사람들은 거기서 노동자였는데 2등, 3등 시민 받으면서 겨우 이제 끼니를 걸러가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인데 이들이 다른 쿠바인들과 유일하게 번영과 평등을 맛볼 수 있었던 길이 당시에는 혁명이었어요. 예. 사실 피델 카스트로 자체도 본인이 이게 사회주의 혁명이라고 일컫지 않았었거든요. 예. 우리는 민주주의를 할 거다. 근데 이제 갑자기 노선이 바뀌어버리면서 예. 네 그렇게 돼버리죠. 예. 영화 속에서 쿠바 한인들이 아리랑과 고향의 봄 또 노사연 씨의 만남 이렇게 노래 부르는 장면이 나온다고 하는데 네. 3세 4세들이 이런 노래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좀 의문이 들거든요. 네, 이제 1990년대에 쿠바가 이제 북한의 고난의 행군처럼 거기도 고난의 뭐 특별식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예. 이제 막 가난해지고 그러니까 미주에 사는 캐나다 그리고 재미 한인 선교사님들이 거기 가서 이제 한글 교육하고 뭐 식품 같은 것도 조금 배급해 주시면서 가요를 많이 가르치셨어요. 그때 만남이 이제 하나였고요. 아리랑 그런 것도 이제 선교사님들이 많이 가르쳐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우리말은 좀 하십니까? 3세 4세 분들? 요즘 어린 친구들은 BTS 때문에 네, 한글을 자발적으로. BTS가 정말 큰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 정말요? 네. 뭐 100명, 1000명 외교관 안 부러운. 전혀요. 예. 대단한데. 네. 예. 그렇군요. 쿠바에서도 역시 한류 붐은 있나 보네요. 그럼요. 저희 처음에 2016년에 갔을 때는 그때 배우 이민호 씨가 굉장히 유명했어요. 그때 뭐 꽃보다 남자가 공영방송에 나와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촬영을 다니면서 조금 혜택을 받죠. 아 한국 사람이라고? 우리 한국에 갔다 그러면 이민호 그러니까. 그래요. 이게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만. 네. 그 배낭여행으로 쿠바를 선택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이문조 선생의 따님을 만나면서 이 다큐멘터리를 만들게 됐는데 쿠바 여행은 어땠어요? 한국 분들이 잘 갈 수 없는 그런 나라니까 거리도 있고 그래서. 네, 쿠바 여행이요. 한 3박 4일 하면은 모든 거품이 빠지고 저 같은 경우는 그랬어요. 저도 막 시가랑 뭐 오래된 차랑 음악이랑 뭐 댄싱, 색색 막 이렇게 막 화려하잖아요. 이미지에서는. 근데 그거를 경험하고 3, 4일 지나니까 그 모든 거품이 빠지고 현실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거기가 뭐 사회주의라기보단 독재 체제죠. 아직도 표현의 자유도 없고 그리고 거기서는 한 달 월급이 25불이요. 3만 원. 모든 사람이 3만 원 동일하게 받고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일을 해도 받고 안 해도 안 받으니까 사람들이 되게 글쎄요, 뭐 좀 무기력하다 그럴까요? 그래서 저는 쿠바 사회 자체에 대해서는 큰 환상이 없습니다. 환상 가지고 여행 가시는 분들 많은데. 가서 준비를 좀 하고 가야겠네요. 3박 4일 있을 거면 괜찮고요. 좀 더 오래 있으실 거면은 좀 기대를 하시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네, 아까 우리가 쿠바 한인들, 이민자 3세, 4세들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숫자가. 지금 한 1000명 정도 계십니다. 그분들도 자신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은 할 것 같아요. 네, 하죠. 되게 복잡한 이슈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1세대, 2세대 분들은 다 돌아가셨고요. 3세대, 4세대 분들은 혁명 이후에 태어나셨어요. 근데 혁명이 있고 나서 뭐 공산주의에 대해서 좀 아시면은 공산주의 체제 안에서는 한 민족이나 문화가 부각되는 게 금지되어 있거든요. 왜냐면 다 당원이니까, 다 공산당원이고 다 우리는 인민이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분들은 이제 한인 정체성을 많이 잃어버리셨고요. 반면에 이제 새로운 세대, BTS, 이민호 세대들은 자발적으로 한인 정체성에 대해서 막 다시 찾으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죠. 예. 근데 이 한인 디아스포라에 대한 관심이 워낙 깊고, 그래서 코리안 디아스포라가 감독님의 인생의 화두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하던데. 네. 이스라엘은 왜 갔다 오셨습니까?
이스라엘은 뭐 옛날에 갔다 왔고요. 요번에 뭐 이스라엘을 가진 않지만 이스라엘 그 유태인들을 뉴욕에서 좀 많이 만났어요. 예. 그래서 유태인 랍비한테 물어봤어요. 왜냐면 우리나라 제외동포가 몇 명인지 혹시 아십니까? 글쎄요. 잘 모르겠네요. 800만 명이요. 800만 명이요? 네. 상당하네요. 그거는 5천만 명 대비 800만 명이면 16%거든요. 예, 엄청나네요. 예. 16%는 인구 대비해서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본국보다 밖에 사는 나라, 밖에서 사는 사람이 15% 이상 되는 나라가 세계에서 3개, 4개밖에 없는데 우리나라 그 중에 하나예요. 그만큼 많은 제외동포가 밖에 살고 있는데 유태인한테는 물어보고 싶었어요. 예. 우리들은 나라를 잃은 지 뭐 100년, 150년 그 안에 이제 디아스포라가 800만 명이 생겼는데 너네는 3000년 동안 나라가 없지 않았느냐. 예. 하지만 어떻게 정체성을 규정하고 어떻게 누가 유태인이냐. 이걸 어떻게 정립하냐. 그러니까 그 랍비가 해준 말이 유태인의 범주, 그러니까 유태인의 정의를 축소하면 축소할수록 결국 이것은 우리 자기 파괴적인 결과를 낳는다. 예. 그러니까 결국 더 많은 한인들을 너네가 포용을 하고 더 많은 사람이 한국인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자세를 갖지는 못할 망정 왜 너는 혼혈이면 넌 한국인이 아니야. 너는 한국말 못하면 한국인이 아니야. 너는 한국에 살지 않으면 한인이 아니야. 이런 식으로 계속 규정을 하냐고 네. 저한테 반문을 하시더라고요. 좀 깨달은 게 있었습니까 거기서? 네. 그래서 저희가 왜 한인이 되고 싶은 분들, 그러니까 새로 우리나라에 들어오시는 뭐 다문화 가정이라든지 이주 노동자다라든지 아니면 다시 조국으로 돌아오고 싶었지만 돌아올 수 없었던 한인 디아스포라들을 우리가 왜 더 포용할 수 없을까? 전반적으로 글쎄요, 디아스포라에 대한 시각이, 제외동포에 대한 시각이 전 약간 협소하다고 보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네. 예전에는 뭐 제일교포들에게 반쪽발이 이러면서 폄하했었단 말이죠. 그렇죠. 지금도 조선족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맞습니다. 이렇게 제일교포도 있고, 뭐 제중교포도 있고, 네. 또 러시아 쪽에 많이 또 가 계셨고, 근데 그분들이 지금 변호사님 말처럼 원해서 간 분보다는 반강제적 간 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그분들을 좀 따뜻하게 맞아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네. 그런 생각 들고. 감독님은 어때요? 3살 때 한국 갔다고요? 네. 예. 다시 이제 고등학교까지 다니고 다시 갔는데 정체성에 대해서 혼란이 좀 있었습니까? 학창시절이라든가 혹은 미국에 되돌아갔을 때? 처음에 갔을 때는 있었죠. 왜냐면은 저도 이중 국적이 있는 상태에서 이제 미국 국적을 선택을 해서 갔었는데 뭐 사실 고등학생이 결정했을 때 뭐 이게 얼마나 큰 파장력이 있고 앞으로 내 미래에 얼마나 큰 영향을 줄지 이거를 얼마나 제가 생각하고 결정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당시에 미국에 가선 저는 나는 더 이상 정당성 있는 한인이 아니구나. 난 최대한 미국인이 되어야겠다 하고 한국말도 최대한 사용 안 하고 정말 미국화 되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처음에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 나는 한국 밖에 사는 한인으로서 어떤 정체성을 갖고 살아야지 이런 호기심과 궁금증이 늘 있었어요. 예. 그러다가 이제 미국 내에서 코리안 아메리칸 아이덴티티, 그러니까 재미 교포로서의 정체성을 찾는 계기가 몇 번 있었고, 네. 그 다음에 뭐 연변도 가고 브라질도 가고 제가 여기저기 많이 다니면서 다녀보셨군요. 한인들을 늘 만나면서 이게 비단 미국 간 나뿐만 아니고 한반도 밖에 사는 모든 한인들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깨달음이 있었죠. 그래요. 이번 쿠바 취재하면서 꽤 오랫동안 3년 동안 취재하셨다 말씀하셨습니까? 네. 예. 어떤 점을 가장 크게 느끼셨을까요? 오랫동안 취재하시면서. 이런 거 함부로 하는 게 아니구나. 네. 그런 거 느꼈고요. 네. 너무 쉽게 생각하고 뛰어들었구나 이런 생각도 했었고, 그걸 느꼈어요. 전 헤로니모 선생님의 삶에 대해서 많이 배우려고 했는데, 이분은 막 국뽕을 일으키는 민족주의자가 아니었고, 이분은 인본주의자였어요. 그러니까 남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게 쿠바인이건 한인이건 아니면 다른 나라 사람이건. 그래서 결국 정체성을 찾는 과정의 도착 지점은, 목적지는 우리나라가 최고야, 우리나라 사람이 최고야, 이런 민족주의가 아니고, 모든 사람은 뭐 평등하고 우리가 모든 이들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겠구나.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헤로니모. 근데 우리 젊은 층이 한때는 이 체게바라 열풍이 분 적도 있었거든요. 그렇죠. 뭐 모터사이클 다리어리 같은 영화도 보고 체게바라 평전도 읽고 티셔츠도 입고 다니고 뭐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막 읽으면서 우리는 왜 이 헤로니모 임인을 몰랐을까? 굉장히 좀 의아한
기분도 없지 않아 들고 있네요. 왜 몰랐을까요, 우리는? 저도 쿠바 가서 이분이 막 아빠가 체게바라랑 피델 카스트로랑 같이 일했다 그랬을 때 저 정말 놀랐었거든요. 왜냐면 저도 체게바라 정말 좋아했었어요. 예. 학교 다닐 때. 모로사이코 다리 읽으면서 와 진짜 멋있는 사람이다. 예. 근데 그 사람 바로 옆에 한인이 있었다는 사실이 참 그러네요. 전혀 몰랐네요. 아쉽습니다. 예. 네. 이거 혹시 지금도 어떻게 극장 가면 볼 수 있습니까, 영화? 제가 야심차게 저희 조금 좋은 배급사 만나서 이제 3주 전에 개봉을 했는데 겨울왕국이랑 같은 날 개봉했어요. 그래서 뭐 꼭 그것 때문은 아니더라도 독립 다큐가 가진 현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형 극장에서는 저희가 이번 주에 내렸고 독립 극장에서는 아직도 하고 있어요. 독립 극장. 네. 아, 보기가 쉽진 않겠네요. 쉽진 않은데 저희가 뭐 이번 주 극장이 많이 안 오면 다음 주부터는 또 VOD 서비스를 이제 제공을 할 예정이라서. 그래요. 네. 저도 시간이 없었어. VOD로 나오면 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단체 관람 대관 하나 해주세요. 딜을 할 줄 아시네요. 네, 팔로워만 초대하셔도 꽉 찰 텐데 몇 건이. 알겠습니다. 예. 생각 좀 해보죠. 네. 알겠습니다. 혹시 후속작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 그렇진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서 제가 좀 정말로 제 인생에 큰 울림을 줄 수 있을 만한 스토리나 캐릭터를 만나면 모르겠지만 당장에 뭐 다른 걸 만들어야지 이런 생각은 없습니다. 너무 힘들었군요, 이거 찍으면서. 네, 뭐 잘 몰라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영화 뭐 전문인도 아니고. 예. 네. 오늘 청와대에 가서 대통령한테 이 영화 이야기 했더니 대통령은 어떤 반응이었습니까? 제 생각에는 되게 감동받으신 것 같고요. 그리고 아니, 그럼 대관 해달라고 대통령한테 얘기하지 왜 저한테 얘기합니까? 감히 제가 그 자리에서 이렇게 뻔뻔한 부탁을 드릴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이제 인사 한 말씀 하실 때 이런 영화 거론해 주시면서 저 멀리 쿠바에서도 조국 독립을 위해 희생하신 분들이 이렇게 많았구나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청취자들에게 헤로니모 홍보 한 번 더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헤로니모가 한인 디아스포라를 상징하는 역사를 갖고 있고 그런 캐릭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사람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조국을 생각하는 마음을 이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자문하고 싶다면 꼭 봐야 되는 영화라고 생각하고요.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헤로니모 영화 지금 대형 극장에서 다 내려갔고 독립극장에서 볼 수 있다고 하니까요. 지금 그러면 서울에서 몇 군데쯤에서 볼 수 있어요? 서울에서 한 5개 극장에서 하고 있고요. 혹시 극장 배급사 관계자가 이걸 듣고 있으시면은 추가로 오픈을 해주시면 더 좋죠. 예, 알겠습니다. 좋은 연락이 아마 있을 겁니다. 좀 기다리시 바라고. 감사합니다. 오늘 출연해줘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헤로니모를 만든 영화 감독 전우석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 2부 수다 마치고요. 뉴스 듣고 옵니다. 아 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든 게 2%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YTN 라디오 이동현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합니다. 매주 금요일 이 시간 영화 이야기 해보는 시간입니다. 노잼진과 스포성수 오동진 영화평론가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김성수 문화평론가는 지금 거리에 gat혀 있답니다. 네. 아주 안 오는 거죠. 네. 못 온다네요. 네. 지금 얼마나 밀리겠어요. 금요일인데 또. 네, 금요일이기 때문에. 예. 어쩔 수 없고요. 오늘 그러면 오동진 평론가가 영화 2편을 다 소개해 주는 걸로. 네. 다행히 제가 또 영화를 다 봤어요. 다 봤습니까? 아유, 다행입니다. 안 봐도 본 것처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요즘 뭐 청취자분들이 워낙 귀신 같아서 다 잘 아시죠. 그 김성수 평론가가 소개하려고 했었던 게 결혼 이야기예요. 이 작품 아주 독특하고 사실은 제가 봉준호 감독이 그 기생충으로 외국어 영화상도 타고 본상도 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결혼 이야기를 보고 나서 만만치 않겠다. 이 같은 후보로 오른 작품들이
연출이나 뭐 또는 연기면에서 만만치 않은 작품들이 굉장히 많은데 예. 결혼 이야기가 경쟁력이 센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오늘도 청취자 선물 준비되어 있습니다. 5분 추첨해서 왓챠플레이 이용권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이행시 보내주세요. 오늘은 결석으로 하겠습니다. 결석. 난 결혼으로 할 줄 알았어. 결석. 네. 이거 어려운데? 석자를 어떻게 하지? 이행시니까 그래도 삼행시보다 쉽지 않을까. 네. 샵 0945 우물정 0945로 이행시 보내주시면 5분 추첨해서 왓챠플레이 이용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우리가 2부에서 영화 이야기 역시 했었습니다. 네, 헤로니모. 네, 예. 쿠바. 네, 한인 사회가 요즘 한류와 함께 쿠바에서 뭐랄까 좀 붐업되고 있죠. 그래서 굉장히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요. 저희가 지원해야 될 부분입니다. 예, 그 많은 분들이 좀 봤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본 사람들은 다 하더라고요. 네. 너무 많이 못 봐가지고 정윤석 감독이 저한테 이 작가가 단체 대관을 해주면 너무 고맙겠다 이런 딜을 하고 왔는데 제가 딱 걸렸습니다. 그래서 단체 대관을 하기로 했습니다. 네. 짝짝짝. 네. 그러니까 하기로 했으니까 저희가 뭐 다음 주 월요일쯤이나 자세한 정보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단체 관람이니까 뭐 150, 200석은 나오지 않을까. 그렇죠. 예, 여러분들한테 제가 쏘는 걸로 해서. 그 프란치스코라는 다큐멘터리 제가 한번 소개해 드렸잖아요. 예. 그 신부님들이 막 단체 관람을 유도하셔서 150명, 200명이 아니라 3,000명, 5,000명 하거든요. 예. 참고하세요. 됐고요. 예. 저는 한관만 해서 제가 쏘는 걸로 여러분들께 선물 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첫 번째 영화는 파비안네에 관한 진실. 어떤 영화입니까? 고레다 히로카즈가 일본 감독이잖아요. 예.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이 카트린 드네브와 줄리에 피노시 그리고 에단 호크를 캐스팅해서 만든 좀 다국적 영화입니다. 예, 다국적 영화다. 그렇죠. 예. 프랑스, 미국 배우도 나오니까요. 네. 사실은 프랑스 영화죠. 그러니까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이 기생충 전에 깐느에서 대상을 받았죠. 예. 만비끼 가족이라고 어느 가족이라는 한국 타이틀은 붙어 있는데 그 작품으로 황금 종려상을 타고 그렇죠. 그리고 나서 프랑스에서 새로운 작품을 제의받아서 만든 작품이 이 영화 파비안네에 관한 진실입니다. 예. 원래 제목은 진실이에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배우 이름이 파비안네여서 한국식 제목으로 그렇게 붙였습니다. 근데 방금 얘기했던 어느 가족, 만비끼 가족도 그렇고 네. 이번 파비안네에 관한 진실도 가족에 관한 이야기라면서요. 그렇죠. 사실은 가족의 테마를 계속 갖고 가죠. 히로카즈 감독은. 그러니까 바닷마을 다이어리에서도 사실은 가족 얘기고요. 예. 늘 아무도 모른다도 사실 가족 얘기죠. 가족이 파편화돼 있거나 해체돼 있거나 또는 다시 새로운 가족을 형성하거나 가족의 문제를 화두로 작품을 만들고 있는 감독이 고레다 히로카즈입니다. 여기서는 어머니와 딸의 관계로 좁혀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사실은 가족의 갈등과 화해와 치유에 대한 얘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전작은 전형적인 일본 가정을 다룬 영화고 이번엔 프랑스잖아요. 그렇죠. 그 문화가 많이 다를 텐데. 정말 유럽적이에요. 네. 근데 파비안느가 여배우예요. 카트린 드네브가 여기서 유명 여배우죠. 여배우였죠. 지금은 이제 나이를 든 마치 드네브처럼 나이를 들어서 은퇴를 앞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좀 잊혀진 배우이긴 합니다만 전설의 여배우입니다. 예. 근데 이 여배우는 여배우의 삶은 어떨까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면 굉장히 영화적이지 않을까 또는 자신이 연기하는 그 연기투가 아닐까 하는 그런 예상을 하게 되잖아요. 예. 실제로 파비안느는 얘기하는 것, 자기가 자서전을 썼는데 자서전의 내용도 사실은 사실과 많이 달라요. 그래서 이 파비안느의 진실은 무엇인가? 진실은 여러 면의 얼굴을 갖고 있는가? 진실은 꼭 진실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인가? 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 어머니와 딸 간에 벌어지는 진실과 사실에 대한 공방 뭐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영화적 현실과 실제 삶의 현실이 얼마나 같은가 다른가 우리가 진실과 거짓 사이에서 얼마나 부유하고 살고 있는가 이런 것까지도 통찰하고 있는 작품이 파비안네에 관한 진실입니다. 어느 가족하고 다른 점이 있다면요? 어느 가족은 조금 뭐랄까요 그 새로운 가족을 탄생시키고자 하는 지금 기성의 가족의 어떤 관계보다 새로운 가족 관계를 만들어 나가고 새로운 인간관계를 창출해야 된다라고 하는 작가적 정신이 많이 개입돼 있다면 여기는 어머니와 딸의 관계에 조금 더 치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좁혀진 가족 관계를 많이
회부하고 있고 그것을 관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작도 그렇고 이번작도 그렇고 이상적인 가족의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상적인 인간관계 자체를 건너다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족관계라고 하는 게 사실은 어쩌면 매우 지나친 구석의 관계일 수도 있죠. 예. 멍해일 수도 있고. 그렇죠. 늘 가족보다 더한 것은 없다. 가정이 최고다라고 하지만 사실의 삶은 또 꼭 그렇지는 않잖아요. 왼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가족만큼 또 명절 때 만나서 싸우는 관계들도 없잖아요. 예. 이 가족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 새로운 인간관계로 어쩌면 다시 해체되고 다시 모여지고 다시 결합되는 어떤 부분들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꼭 혈통의 관계만이 아니라 유사 가족이더라도 진정한 인간관계를 토대로 해서 가족관계가 만들어져야 된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고레라 히로카즈 감독이고요. 그 가운데 정말 사람의 그 진실된 모습은 무엇인가, 자기의 진실은 무엇인가, 어머니를 대하는 딸의 모습과 딸을 대하는 어머니의 모습과 그리고 그들을 대하는 또 사위의 모습, 뭐 다른 가족의 모습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새로운 인간형의 모습들을 창출해내고 싶어하는 감독의 생각들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파비안에 관한 진실 많이들 보시기 바라고. 이행시 많이 오고 있네요. 예. 결석. 네. 자, 2289님 갈까요? 결국 이렇게 국회는 파탄. 속 좁은 석인데 속으로 이렇게 바꿨군요. 네. 속 좁은 의원님들 정신 차려요. 나라 망합니다. 이렇게. 영은 좋으나. 예. 네. 요건 보류. 6458. 결과는 과정이 만듭니다. 석연찮은 과정이 없었는지 한 해를 돌아보고 내년에는 뉴스 정면승부 애청자 여러분 올해보다 더 좋은 과정과 결과가 있길 바랍니다. 좋은 교과서적이다. 네. 안 웃겨. 안 웃겨? 자, 웃기고 갑시다. 자. 어떻게 결명자차. 결명자차요? 예. 석류즙. 끝입니다. 어쩌라고. 아하. 네. 예. 어렵다니까. 예, 어렵네요. 6940님 한 번 더 갑시다. 결국 당신에겐 진정 어린 반성과 사죄를 기대할 수 없는 건가요? 석방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전두환 씨. 요거는 됐다. 6940님 당첨되셨습니다. 사면을 취소하자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예. 저는 이만솔이라는 부대표, 정의당 부대표가 마이클 무어 같아요. 마이클 무어. 어떻게 이걸 따라갔을까? 그 따라가서도 사실은 보통 사람도 쉽지 않잖아요. 마이클 들이대니까 쉽지 않죠. 예. 거기다 정면에서 이렇게 갖다 대고 얘기하는 건 쉽지 않은데 대단한 것 같아요. 예.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네. 1751님. 결혼의 유통기한은 석달. 요거 괜찮은데. 좋아할 줄 알았습니다. 이거 딱 5평론가 마음에 들어 할 줄 알았어요. 예. 결혼의 유통기한은 석달. 네. 법으로 정해야 된다니까. 예. 6940님. 1751님 당첨되셨고요. 예, 샵 0945 받을 주소 보내주시고 나머지 세 분은 두 번째 영화 소개하고 이어가겠습니다. 자, 원래 김성수 평론가가 추천할 영화였는데 결혼 이야기. 네. 오동희 평론가도 너무 재밌게 봤다. 이런 말씀이죠? 네. 굉장히 잘 만나죠. 이 영화를 만든 노아 바움백 감독은 사실은 연출을 잘하는 감독이기도 하지만 잘 쓰는 감독이에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잘 짰고요. 그것이 얼마나 현실감이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중요한데 이 영화의 이야기들을 보면 우리 얘기 같아요, 다들. 우리 얘기다. 이 결혼 이야기라는 제목을 갖고 있지만 사실은 이혼 이야기. 예. 그리고 이혼의 과정이 한국도 쉽지 않잖아요. 그럼요. 수기 기간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조정 기간이 있듯이 미국에서는 또 특히 이제 변호사들이 붙기 때문에 뭐 재산 분할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굉장히 복잡합니다. 거기다 양육권 문제까지 개입되면 굉장히 큰 싸움이 되죠. 지독한 이혼의 과정을 그렸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마치 결혼은 이혼이고 이혼은 결혼이고 사실 결혼과 이혼이 따로 있지 않다는 듯한 느낌을 주는 이혼했지만 이혼하기 전보다 결혼했을 때처럼 다시 살아갈 수 있는 두 남녀의 이야기를 그리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예전에 혹시 1979년에 로버트 벤튼 감독이 만든 크레이머 대 크레이머라는 영화 있었어요. 예. 더스틴 호프만하고 메리 스트립 나왔는데요. 예. 그게 지금 30년 지났나요? 79년이니까. 40년 지났죠. 저는 양육권 문제와 이혼 과정의 얘기를 그린 그 화두는 똑같은데 시대의 변화가 굉장히 크구나.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시대 인식이 굉장히 달라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작품이 결혼 이야기고요.
어쩌면 결혼을 통해서 그려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 이혼의 과정을 통해서 보여지는 모습 이런 것들을 솔직하게 담아내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 영화를 만든 노아 바움백 감독의 전 부인이 제니퍼 제이슨 리였어요. 7살 연상이었고요. 영화의 내용하고 비슷해요. 제니퍼 제이슨 리가 영화 쪽에 있다가 사실은 뉴욕으로 갔고 노아 바움백 감독을 만나면서 그리고 같이 활동을 하다가 이혼을 했죠. 아마 이런 지독한 이혼 과정을 거쳤을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은 아마 영화적 동료로 남아서 같이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자기 개인적 경험이 많이 개입된 작품이 이 영화가 아닌가. 예. 영화나 소설이나 모든 예술이 그렇겠죠. 그렇죠. 자기 이야기예요. 사실. 예. 그러면 보통의 어떤 평범한 가정도 다 한 번씩은 이혼을 꿈꾸기도 하잖아요. 네. 혹은 여러 번. 석 달은 좀 빠른가? 네. 그런 분들이 봤을 때 굉장히 공감 가는. 저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한 명과 한 명이 결합했을 때 두 명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결혼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영화가 궁극적으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여성이든 남성이든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주체적 삶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 각 개인이 주체적 삶을 지켜나갈 때 어떻게 보면 결혼도 완성된 형태로 이어갈 수 있다. 자기를 버리지 마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고요. 특히 여성적 시선이 강하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페미니즘적 영화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예. 네. 스칼렛 요한슨이 주연을 한 영화인데. 너무 연기를 잘해요. 그런데 이건 넷플릭스 영화네요? 네. 그러니까 일주일 먼저 극장에서 개봉을 하고 일주일 후에 넷플릭스에서 또 공개를 했죠. 요새 이제 그런 전략을 짜고 있어요. 넷플릭스가. 특히 한국에서. 네. 김성수 평론가 안 와도 되는데. 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기상어들을, 예. 아니, 또 이행시 하려고, 이행시. 도대체 이렇게 밀리죠. 이렇게 재밌게 얘기를 해주시면 어떡해요. 그런 지금 듣고 들으면서 오셨죠. 예. 지금 결석으로 이행시를 하고 있어요. 예, 들었어요. 최지훈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뭐라고요? 문자 주세요. 결석을 하다니. 석을 놈의 김성수. 요거는 줘야 돼. 죄송합니다. 요거는 주자. 최지훈 씨 드릴까요? 예, 최준 씨 샵 0945번으로 저는 받을 주소, 왓챠 플레이 받을 주소 보내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실은 이제 그 이혼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이 결혼 이야기를 보면서 저는 계속 울면서 봤어요. 제가 그 얘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혹시 제가 신뢰될까 봐 안 하고 있었거든요. 뭘 뭐 대놓고 다 얘기를 하시는 분이 뭐 이혼의 대명사가 김성수가 됐어요. 이동현 작가 때문에. 그렇구나. 난 까먹고 있었는데. 예. 근데 진짜 그 오덕진 평론가 얘기하신 것처럼 한국은 법 때문에 이 유책주의 때문에 이혼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를 범죄자로 만들어야 되는 그러니까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는 싸움이 벌어져요. 우리는 파탄주의니까. 예. 그렇죠. 파탄주의니까. 유책주의니까. 그렇죠. 유책주의니까. 예. 그리고 근데 미국은 파탄주의라서 파탄은 인정. 근데 재산 어떻게 나눌 거야? 애 누가 데려갈 거야? 지금 뭐 얼마만큼 양육권도 다 쪼개가지고요. 예. 뭐 완전 양육권이 있고 또 절반이 있고 뭐 3분의 1이 있고 막 이런가 봐요. 시간을 갖는 것도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을 또 따지는데 너무너무 사람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근데 뭐 장단점 있겠습니다만 우리는 파탄이 아니고 유책주의니까 누가 잘못했냐, 누가 더 많이 잘못했냐 이걸 입증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안 좋은 감정이 있다가 재판에 들어가면 더 안 좋은 감정이 생겨버리는. 지금 그 영화 똑같아요. 나옵니까?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두 사람이 다 아이를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오히려 더 이상한 상황이 돼버려요. 둘 중에 하나가 아이를 사랑하지 않으면 굉장히 심플하게 끝나요. 누구는 돈을 지키고 누구는 아이를 지키면 끝나버려요. 본인들도 이렇게까지 갈 줄은 모르는 거죠. 이혼의 과정을. 그렇게 돼요? 예, 맞습니다. 근데 실제로 저는 여기서 그 우리 여자 주인공 그 니콜 스칼렛 요한슨. 예, 요한슨이 연기를 너무 잘해가지고 진짜 그 착한 얼굴에 깜빡 속다가 11번이나 변호사 사무실을 돌아다녔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또 뒤통수를 맞고 그러니까 이게 그 눈앞에서 내가 그 사람을 보지 않는 한 그 사람의 진실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영화의 가장 중요한 그 카메라 워킹이요. 롱테이크 원샷이 많아요. 그 기가 막히게 연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롱테이크 원샷이 맞는 것은 두 가지를 잘해야 되는데 배우들이 연기를 굉장히 잘해야 되는 것이고요. 배우들이 그렇게 롱테이크로 대사를 칠 수 있을 만큼 대사가 되게 좋아야 돼요.
그 노아 바운백이 잘 썼다는 얘기고 예. 그 긴 대사를 혼자서 연기하는 거잖아요. 예, 사실은 맞아요. 상대편의 그 리버스 샷이 안 나와요. 예. 보이스 오프로 나올 정도니까 그 긴 호흡의 대사를 배우들이 너무 잘해요. 스칼렛 요한슨, 아담 드라이버, 예. 레이 리오타, 노라로 나오는 로라던 예. 뭐 모든 연기자들이 너무 잘해서 이 영화가 사실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카데미에서 경쟁력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부부들이 같이 봐도 좋을까요? 아니요. 아니에요? 예, 전 비추입니다. 같이 꼭 따로 보더라도 어쨌든 보는 건 좋죠. 네. 예. 보는 것도 권해주고 싶지가 않을 정도로. 혼자 봐라. 네, 특히 이제 이 업계에 계신 분들은 안 보길 제가 연극을 또 하던 극단 출신으로서 그냥 와 이렇게 내가 잘못하고 살았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이 업계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제 영화, 연극 이 얘기가 그대로 다 나오거든요. 스칼렛 요한슨이 배우고 아담 드라이버가 그 연극 연출가예요. 네. 극단 연출가. 그러니까 이쪽 엔터테인먼트 계통에 있는 사람들의 얘기들이 많이 담겨져 저도 있죠. 보면 안 될까요? 보세요. 보세요. 네. 아니 와이프랑 같이. 저는 와이프랑 같이 보시면 이제 부인이 뭐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뭐 아니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자의 주체적 삶이 중요하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결혼과 이혼이라고 하는 게 꼭 결혼이 깨지면 안 돼, 이혼을 하면 안 돼 이런 얘기가 아니고 서로가 사실은 각자가 갖고 있는 개성과 개인의 삶을 지켜야죠. 그래야지만. 저도 얘기를 좀 할게요. 예. 네. 그러니까 그 분명히 저 말씀이 다 옳아요. 이성적으로는. 근데 감성이 자극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감성이 자극되는 순간 현명한 말로써 서로를 존중해 주면서 대화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될 가능성이 우리 가족들한테서 굉장히 그래서 힘들기 때문에. 나중에 신발끈 매주잖아요. 그래서 여자가 남자 신발끈 매주잖아. 스포일러 아닙니까? 스포 아닙니까 이거? 요거는 아니에요. 그거 스포거든요. 요거는 아니야. 그거 굉장히 중요한 행동이거든요. 왜 매주느냐 이런 얘기 안 했잖아. 뭐 때문에 어떤 장면에서 매주냐 이런 얘기 안 했잖아. 어쨌든. 그거 굉장히 중요한 장면입니다. 미래를 암시하는 장면이고. 근데 그거를 까버리시네. 예, 김성수 평론가의 추천 영화 결혼 이야기 넷플릭스에 있습니다. 지금 개봉됐나요? 개봉도 됐고요. 예. 극장에서 일주일 전에 항상 개봉을 하고요. 그다음에 일주일 후에 홀드백 정도 지키고 그 정도 지키고 넷플릭스에서 공개합니다. 제가 오늘 밤에 가서 보겠습니다 이거. 예, 꼭 한번 보시길 권하고 보면서 논쟁은 하지 마세요. 이혼이라고 하는 것은 참 굉장히 어려운 일이구나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은 이혼을 하고도 같이 살아야 된다. 특히 아이하고의 김성수 관계는 씨한테는 그런 얘기를 못 하겠는데 이 과정을 통해서 해야 돼? 이혼을? 이 과정이 너무 지겹겠네. 아니 도대체 오늘 좀 형님이 늦게 왔을 때 제가 이런 식으로 공격을 했었나요? 쉽지 않은 이혼 과정. 쉽지 않은 알겠습니다. 예. 자 나머지 세 분 다 추첨 들어가겠습니다. 결코 민생을 저버리면 안 됩니다. 석 물러거라 필리버스터 이렇게 해주셨네요. 약간 좀 후보. 결국 그는 오지 않네요. 금요일만 기다렸는데. 석수와 같이 시원한 성수님의 스포. 요거는 좋다. 아유 왔잖아요. 예. 그래도 좋습니까? 그래 좋다. 요거는 0294님 석수와 같은 시원한 당첨되셨고요. 결이 되니 또 기승이네. 이건 아니네요. 이게 끼오는 것 같습니다. 이건 아니고요. 결국 지각 성수영. 다시 하겠습니다. 결국 지각 성수영 이 작가님. 석가모니 같은 넓은 아량입니다. 뭐 요것도 뭐 김석우 씨를 아끼는 분들이 많네. 아 감사합니다. 고옥으로 갑시다. 짧게. 결석하면 석고대제. 석고대제. 이거 괜찮네요. 고옥으로님도 당첨되었습니다. 한 분만 더 하면 됩니다. 결론은 석화 겨울철 최고 보양식. 석화 먹고 싶네. 진짜 시원하게. 네, 3895님 이렇게 해서 다섯 분 모두 당첨되셨고요. 당첨되신 분들은 샵 0945번으로 받을 주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2달 후에. 요즘 좀 빨리 갑니다. 한 달쯤 있으면 갑니다. 오늘 두 분 수고하셨고 다음 주에는 결석하지 말기로. 그럼요. 결석이 아니죠. 지각까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3부 수사 마치고요. 4부 연예계 소식 가지고 돌아옵니다. 뉴스 신동 이 작가와 함께하는 비포장 뉴스 해학 뉴스 정면 승부.
매주 금요일 이 시간은 연예 뉴스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연예할까요? 테나시아의 김하진 기자, YTN 기상캐스트 겸 배우 김수현 씨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하진 기자, 이번 주 어디 갔다 왔습니까? 네, 이번 주에는 종영한 보좌관이라는 드라마를 마치고 배우 이엘리아 씨와 인터뷰를 하고 왔습니다. 보좌관 새롭게 시작한다고 우리 방송에서 이야기하지 않았나요? 네. 벌써 끝났어요? 네, 10회여서 10부작이어서 굉장히 좀 일찍 끝난 감이 있죠. 예. 이 엘리아 씨를 인터뷰했다. 이 엘리아 씨가 극 중에서 어떤 역할이었습니까? 네, 그 이정재 씨의 보좌관으로 등장을 했는데요. 시즌 1에서는 비서였어요. 그런데 시즌 2에서는 보좌관을 맡아서 굉장히 좀 다른 면을 보여줬습니다. 예. 어떤 이야기를 나눴나요? 아무래도 국회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 또 매일 출근하는 기분으로 촬영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끝난다고 하니까 직장이 없어지는 것 같은 이런 아쉬운 마음이 든다면서 굉장히 좀 많이 안타까워 하더라고요. 아, 제가 지금 검색을 하고 있는데 이분이시군요. 네. 성함을 들었을 때는 몰랐는데 검색해 얼굴을 보니까 알겠네요, 누군지. 네. 근데 생각보다 굉장히 연세가 얼마 안 됐네요. 90년생이네요. 네, 어려요. 되게 어리시네요. 네, 그래서 그 기존에 했던 작품들에서는 좀 나이가 있는 역할을 맡았어요. 네. 그래서 조금씩 나이를 먹어가면서 캐릭터와 좀 나이가 가까워져서 좋다고 하더라고요. 예. 제가 뭐 어떤 드라마를 봤는데 이 엘리아 씨가 극 중에서 그 아이 엄마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나이가 굉장히 많은 줄 알았는데 아니었군요. 김하진 기자가 보좌관 2 소개하면서 감독이 깜짝 놀랄 카메오가 있다라고 했다고 하는데 그게 누굽니까? 네, 배우 성동일 씨였고요. 마지막 회에 등장을 했는데 그 김갑수 씨가 이제 법정에서 이제 좀 소란을 피워서 나가야 되는 그런 장면이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성동일 씨가 판사로 등장을 해서 이제 나가라고 소리를 치는 그런 장면이었는데 그 PD와 미스 한무랍이라는 드라마에서 실제로 같이 호흡을 맞춰서 굉장히 좀 히든 카드였던 출연자였습니다. 예. 이엘리아 씨는 보좌관이 인생 터닝 포인트가 된 작품이다 이렇게 말했네요. 네, 이엘리아 씨가 보좌관 2에서 여배우로서는 좀 쉽지 않은 결정인데 노 메이크업으로 출연을 했어요. 근데 이전과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선택을 했는데 그래서 좀 용기를 많이 얻었다고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걱정을 했지만 시청자들이 그런 모습을 좀 잘 알아봐 주시고 또 그 진정성이 통했다고 생각을 하면서 다음 작품에서도 이렇게 하나씩 내려놓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예, 시즌2도 호평을 받으면서 끝이 났습니까? 네, 아무래도 그 공백이 좀 있었잖아요. 시즌 1과 시즌 2 사이에. 그래서 완성도가 많이 높았고 배우들의 열연도 좀 빛을 발해서 시즌 3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예. 예전에는 김하진 기자가 이렇게 누구 만나고 오면 뭐 뉴스 정면 승부 화이팅, 뭐 이동영 씨 사랑해요 이런 거 따오더니 요즘은 안 따오네요. 네, 분발하겠습니다. 말문이 막힌다는 게 여기서 딱 표현이 되네요. 네. 대충 하는 것 같아요. 이엘리아 씨 다음 작품은 어떻게 해요? 네, 다음 작품이 있으니까 제가 그때 다시 만날 텐데요. 내년에 이제 방송 예정인 모범 형사라는 JTBC 드라마인데 여기서는 기자 역할을 맡아서 또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합니다. 기자 역할. 네. 예, 알겠습니다.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가요계 소식 알아봅시다. 방탄소년단 이야기인데 최근 방탄소년단이 빅히트와 수익 배분 갈등이 있다. JTBC가 보도한 내용인데 방송에 나가고 논란이 좀 됐어요. 네, 지난 9일 방송을 했는데요. JTBC 뉴스룸에서 방탄소년단이 소속사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수익 배분 문제, 수익 분배 문제로 대형 로펌의 자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빅히트는 바로 즉각 반박을 했어요. 사실 무근이라고 했고 방탄소년단은 현재 뭐 수익 분배 문제와 관련해서 법적 대응, 뭐 당사와 전혀 갈등을 빚고 있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럼 사실이 아니다. 빅히트도 그렇고 방탄소년단도 그렇고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네. 이런 보도가 왜 나왔을까요? 사실 빅히트 입장도 그렇고 방탄소년단이 지금 굉장히 뜨거운 인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그 수익도 사실 천문학적인 금액이에요. 그래서 빅히트 입장에서는 우리 회사 내부의 로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로펌의 자문을 받아보려고 권고하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로펌에 상담을 했을 수는 있어요. 그것까지는 부인을 하지 않았고요. 그런데 이런 갈등이나 이런 사실은 전혀 사실 무근이라고 했죠. 예.
빅히트의 이런 반론에 대해서 JTBC 측은 답변이 있었습니까? 빅히트는 사과를 요구했는데 사과를 JTBC는 요구했다. 예. 사과하지 않고 공식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아미들이 화가 많이 났다고요? 이 보도 때문에? 네, 아무래도 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극적인 보도였기 때문에 화가 많이 났고요. 그래서 뉴스룸의 불공정 뉴스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 뉴스룸에 광고를 하고 있는 광고주 불매 운동도 하고 또 JTBC 채널 전체를 보이콧하겠다 이런 입장도 밝혔습니다. 예. 아까 그 우리 헤로니모의 전우석 감독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쿠바에서도 이 BTS가 난리라고. 네,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좀 그러면 JTBC를 싫어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네, 그래서 SNS, 트위터를 통해서는 그 불매 운동, 보이콧 이런 해시태그가 올라오기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방탄소년단 언론학계에서 주목하고 세미나까지 열었다면서요? 어떤 세미나입니까? 네, 지난 11일 열린 세미나였는데요. 제가 다녀왔어요. 그 전 세계에서 전례 없는 성공을 거두고 있는 방탄소년단의 그 활동과 그리고 이런 현상이 어떻게 일어나게 됐는지 학계에서도 굉장히 주목을 하면서 글로벌 특별 세미나가 열렸는데요. 제목은 BTS 너머의 K-팝, 미디어 기술, 창의 산업, 그리고 팬덤 문화라는 제목으로 열렸습니다. 대단하네요. 예, 대단한 팀입니다. 그래요. 자, 지난주 JTBC 슈가맨 3에 나온 퇴사자 이야기 했었는데요. 네. 퇴사자 이어 양준일 씨가 모습을 드러냈다고 하는데 정말 오랜만이죠? 정말 오랜만이죠. 저도 그냥 지금 제가 그 방송 또 봤거든요. 제가 슈가맨을 잘 보네요. 그러니까 봤는데 처음에 못 알아봤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좋아했던 가수였기 때문에 못 알아봤는데 이 말투나 노래를 이제 들으니까 확실히 알게 됐죠. 되게 굉장히 오랜만에 봐서 너무나 반가웠습니다. 리베카. 네, 맞아요.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 노래 맞습니다. 네, 지금 많이들 혼란스럽겠지만 그 노래 맞습니다. 예. 근데 리베카 다음에 가나다라 마바사라는 네네. 노래를 들고 왔는데 두 곡 다 너무 앞서 나갔다 그럴까요? 그렇죠. 굉장히 앞서 나갔고 그 당시에 활동을 많이 못했던 이유가 영어를 너무 많이 썼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 영어를 가사에 쓰는 게 좋은 이미지가 아니었다고 해요. 그래서 너무나 좀 불이익을 많이 당했다고 하는데 그 말이 되게 재밌었어요. 영어를 못 쓰게 하면서 왜 방송국 이름은 영어냐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네.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다고 합니까? 네, 일단은 뭐 가수 활동을 하고 다시 한번 도전했었어요. 2008년도에. 근데 또 그때도 활동을 좀 오래 하진 못했었고 지금 현재는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한 식당에서 서빙을 하면서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양준일 씨가 방송 이후에 조용했던 양준일 팬카페가 다시 들썩이고 있다면서요. 네. 지금 팬카페 이름이 판타자인데 회원수가 증가했고 지금 약 한 2만 3천여 명 정도 있다고 해요. 네. 굉장히 많죠. 네. 예. 또 G드래곤과 닮았다. 맞아요. 그래서 관련 사진도 올라오고 했던데 네. 90년대 G드래곤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 탑골 G드래곤 뭐 이렇게 해서 많이 나왔죠. 이렇게 되면 또 다시 한번 무대에 서서 활동할 수 있는 것 기대해봐도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본인의 입장도 무대에 다시 서고 싶다고 하는데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을 하지 않으면 이제 월세를 낼 돈이 좀 없을 정도로 좀 그런 상황이라 활동이 좀 많이 잡혀줘야 미리 이제 활동을 잡아놔야 아마 좀 다시 돌아와서 무대에 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사건 사고 이야기로 가봅시다. 성폭행 논란에 휩싸인 김건모 씨. 네. 오늘 명예훼손으로 상대 여성을 고소했죠? 네, 오늘 강남경찰서에 유튜브 방송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 김건모의 명예를 훼손하고 또 서울중앙지검에 허위 사실을 고소한 A씨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또 이 무고죄로 또 고소를 했습니다. 예. 누군지도 모른다 라면서 네. 거짓 미투다 이렇게 그렇죠. 얘기했습니까? 그러니까 거짓 미투는 좀 없어져야 된다. 그녀의 주장은 수사를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처음에 이런 의혹이 불거졌을 때 방송도 그대로 예정돼 있던 방송도 그대로 진행했고 콘서트도 했었거든요. 네, 초반에 했었죠. 근데 이번에는 다 취소했다고요? 네, 일단은 그 고소를 취소한 게 그 콘서트를 취소한 게 맞다라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일단은 모든 그 예매자분들께 결제 금액을 다 환불해 주겠다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일단은 활동이나 이거보다는 이 재판에 좀 더 집중하겠다는 입장이죠. 예. 근데 이제 결국은 재판에 가서 밝혀지겠습니다만 문제는 3년 전의 이야기고 증거나 증언이 없다는 점. 네네. 이 부분 때문에 아마 양쪽이 치열하게 법리 싸움을 하지 않을까. 네, 대립을 너무 팽팽하게 하고 있어서 누구 한 사람은 지금 완벽한 거짓말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그렇겠죠. 때문에 예. 밝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예. EBS 대표 프로그램이죠. 보니 하니 출연자들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인해서 연예계 미성년자 촬영 시 미성년 출연자들에 대한 인권 논란이 다시 한번 불거지고 있는데 당연히 미성년자가 출연하면 그에 맞는 기준을 방송국이나 출연진들이 세워야 될 텐데 좀 안타까워요.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 것에. 그렇죠. 네, EBS 김명중 사장이 오늘 EBS 뉴스에서 다시 한번 출연을 해서 거듭 사과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어린이 청소년 출연자 보호를 위해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특히 요즘은 10대 데뷔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아이돌 그룹도 거의 10대고. 그렇죠. 그리고 또 연기자들도 아역 배우 따로 있습니다만 또 10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가이드라인이 조금 있어야 하지 않을까. 또 특히 기성 세대가 좀 미성년 연기자나 가수들 보호해 줄 필요가 있는 거겠죠. 그렇죠. 예. 자, 근데 이번 논란으로 인해 지난 8월 개봉됐던 윤가은 감독 영화 우리 집 아역 배우들이 많이 출연했었는데요. 이 영화 촬영 수칙이 다시 회자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수칙이 있었습니까? 네, 이 영화가 아이들이 주인공인 영화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촬영장에서 굉장히 좀 편안하고 또 즐겁게 촬영을 할 수 있도록 윤가은 감독이 여러 가지 수칙을 정했는데요. 그중에는 뭐 머리 정리나 신체 접촉을 할 때는 미리 아이에게 알려주기, 그리고 또 어린이 배우 앞에서 욕하지 않기, 그리고 외모나 신체를 어른의 잣대로 평가하지 않기, 이렇게 좀 세밀한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방송사에서는 아동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있긴 한데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번에는 다른 이야기. 유명 방송인 겸 사업가죠. 백종원 씨. 만남의 광장이라는 새로운 예능을 찍고 있는데 신세계그룹 정용진 부회장이 등장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만남의 광장이 이제 지역 특산물을 이제 사서 그거를 음식으로 만들어서 이제 보여주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백종원 씨가 방송 도중에 정 부회장한테 전화를 걸어서 지역 농산물 유통 관련 도움을 요청을 하면서 이제 통화를 하면서 방송 출연을 하게 됐죠. 예.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일단 백종원이 한 농가에서 나온 폐품 감자가 30톤이나 되는 것이 좀 안타까워하면서 폐품 감자. 네. 못난이 감자라고 하죠. 상품 가치가 없다. 네네. 네. 마트에서 팔았으면 좋겠다 하다가 이제 생각을 한 게 이제 지인이죠. 정영진 부회장한테 전화를 걸어서 좀 사주면 안 되냐. 양이 좀 많다라고 좀 억지스러운 또 재밌게 좀 요청을 했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힘을 보태보겠다. 어떻게든 고객들한테 잘 알려서 제값을 받고 팔도록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성사가 된 거죠. 예. 네. 그래서 실제로 들어갔습니까? 이마트에 그러면? 네, 실제로 들어갔고요. 전국에 만남의 광장 부스를 만들어서 판매도 할 것이다 했고, 진짜 오늘부터 이제 판매가 시작이 됐는데, 지금 계속 판매가 되고 있어서 얼마나 팔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이번 주말 전에는 아마 다 팔리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트에 못난이 감자가 히트를 치고 있다고 하는데. 네네. 이번 방송에 덕이겠죠? 네. 아무래도 또 그런 게 있죠. 예. 그리고 가격이 4분의 1밖에 안 돼요. 일반 감자에. 예. 생긴 게 못생겼을 뿐이지, 뭐, 자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니까. 예. 네. 이게 두 사람이 손을 잡지 않았으면은 다 폐품 처리될 것이 어쨌든 그렇죠. 싼 값에 팔려나갔다. 그렇죠. 근데 제가 너무 삐딱하게 보는 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못난이 감자가 싼 가격에 갑자기 이마트에 들어오면서 네. 기존에 납품했던 업자들 그분은 또 안 팔릴 거 아니에요. 자신의 감자들이. 이렇게 또 다양하게 너무 많이 생각하면 네. 좋은 게 없어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좋을 때 그냥 좋게 생각하는 게. 저는 거기까지 생각을 못해서 네. 지금 굉장히 저만 생각할 수 있는 충격적이네요. 거죠. 네. 가장 좋은 건 뭐 적당히 다 같이 잘 팔리는 게 네. 여러분들 못난이 감자도 많이 사시고 일반 감자도 많이 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쁜 감자도 많이 사고 네네. 못난이 감자도 사고. 예. 왜냐면은 이게 풍선 효과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어떤 한쪽이 잘 되면 또 어떤 한쪽이 나쁘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양쪽을 다 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어쨌든 두 사람이 친분이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 온라인에서 굉장히 화제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전화하는 장면이 굉장히 좀 즐거워 보였는데 사실 정말 급작스럽게 전화를 한 게 그 옆에 있는 양세형 씨는 누군지도 모르고 이렇게 전화를 같이 거들다가 핸드폰에 이렇게 나와 있는 이름을 보고 깜짝 놀라는 모습까지 다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네. 제가 이게 너무 삐딱하게 보는 건 아니에요. 예,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네, 바른 시선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네네. 네. 비판적 사고가 필요한 거니까요.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만 듣고 오늘 오랜만에 뭐 컴백 아닌 컴백을 한 양준 씨 노래 한번 들어봅시다. 네네. 엔딩곡으로 가나다라 마법사. 너무 좋아요. 예, 노래를 들었기 때문에 두 분하고 조금 일찍 오늘 인사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어때?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